과거로부터 잠깐 어떤 간략하게 역사를 좀 소개시켜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나라라고 멸시를 받았어요. 야, 뭐 한국이란 나라가 이거 할 수나 있겠어? 심지어는요, 입찰서를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왕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수위가 막았던 거를 어저께 운이 좋게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네. 입찰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드라마 같은 장면이에요. 네, 드라마 같은 장면이죠. 정주영 회장이 있었을 때요. 그때 우리가 그 공사를 따는데 9억 3천만 달러였거든요. 당시에. 뭐, 예, 9억 3천만, 뭐 9억 6천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뭐 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9억 4,500만 달러라고 나옵니다. 이게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25%였어요. 1년 예산에. 그렇지. 70년대 우리 가난한데 그때 또 오일 쇼크 뭐 73년.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 진출한 것도 73년에 오일 쇼크 때문에 사실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중동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지금 한남동에 있는 이태원 모스크. 그거 원래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에서 모스크를 지으려고 했다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거를 보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땅을 무료로 주고 예, 그리고 사우디 이런 나라에서 돈을 대서 모스크를 세웠죠. 76년에. 이게 사실은 중동 진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종교가 국가의 보호를 받은 종교가 불교 이래 처음 이슬람이었어요. 이슬람? 예, 4세기 때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을 때 372년, 384년 고구려 백제 왕실에서 받아들였잖아요. 이건 1976년, 7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 외교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이슬람교를 국가가 후원했던 거죠. 대단한 그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준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모스크가 단순히 종교의 행사장이 아니라 외교의 광장이 된 거죠. 요즘 정말 K방산, 저 최근에 스톡홀름 뭐 연구소 자료 봤더니 정말 저는 이게 너무 국뽕 아니야? 라고 약간 시니컬하게 봤는데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놀랐어요. 저는 가끔 요즘 한국 K방송 들 때마다 제가 아이고 북한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된 다음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언어도 같고 역사도 같고 다만 우리가 정치 경제 체제가 다른 것 뿐이니까 그냥 그건 각자 알아서 살고 왕래하면서 살자. 그랬으면 우리 K방송 안 됐을 겁니다. 개발 안 했겠죠. 안 해죠.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냥 혁명 수출한다고 우리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거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잖아요. 70년 자주 국방하고.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과 그렇죠. 에너지를.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국방 때문에 희생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지키려고 막 무기를 만들고 개량을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밖에 무기를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유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유럽은요 냉전 시대가 끝난 다음에 부어라 마셔라 놀자 했어요. 이제 끝났다. 90년대 이후에. 네, 90년대 이후에 그래서 춤추고 포도주 마시고 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얘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근데 쓰려고 보니까 무기가 없는 거고 유일하게 무기를 만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K방산이 뜬 거죠. 그러니까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정말 실존적 위협을 느끼니까 러시아가 저 미사일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트럼프까지 등장했잖아요. 나토 니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지금 무기 수입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톡홀름 뭐 연구소 보고서도 그렇고 관련해서 이제 방산만 다루는 매체들 보니까 한국이 항상 언급이 돼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제 책을 내느라고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방산이 열심이었나 저희 청취자분들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방사청이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2006년인가 그때쯤 방사청 만들고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국가 차원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자주포까지 온 거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우리 무기를 가장 많이 찾나 봤더니 어쨌든 대표적으로 폴란드가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한참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퉁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한국 무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성비가 쩔어요. 가성비. 네, 가성비가 쩝니다. 그리고 공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우리보다 뭐 좋다고 무기를 하는 게 독일제라든지 다른 나라들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단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네,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인도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금 그 러시아하고 네. 그리고 슬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고 스스로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무기가 필요한데 한국이 최적자가 된 거죠. 뭐 거기 테이프 하나도 떼어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네. 완전히 그냥 철통 방어 네. 하나의 정보도 새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우리가 조금 뭐 기술 이전도 해주고 약간 뭐 패키지도 좀 싸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게 강점인 건가요? 맞습니다. 기술 이전 해주는 거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이 사실은 주변 국가들에게 가장 매력이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또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계속 주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물건을 사던 나라들이 그걸 중단했을 때 중단하고 자기네 스스로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을 조금만 줘야 돼요. 맞으면 안 돼. 근데 왜 제가 이게 왜 이까 걱정을 했냐면 네. 한 3년 전에 UAE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갔었거든요. 네. 근데 UAE가 어떤 나라냐면 인공위성을 만들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 돼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할 국가를 찾았어요. 담당자가 외교부 차관인데 젊은 친구고 한국에서 인공위성을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한국과. 한국에서. 네. 네. 그래서 우리 저기 한국에서 석사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 일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인공위성을 개발할 때 일본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하고 안 했다. 왜 그런 줄 아니? 그랬더니 니네들은 기술을 안 준다고 그랬다. 근데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했다. 그래서 그 UAE의 인공위성은요 70% 한국 기술과 30% UAE 기술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트랙 I라는 회사에서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개발했거든요. 네. 자, 이제 저는 이게 반면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는 우리하고 안 합니다. 나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사에 가서 우주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우주 기발이 더 발전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나쁘다. 예, 우리한테 빼먹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모든 국가들이 그게 혈안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뭐 이렇게 사오면 야, 이 물건만 줄 거야? 같이 저기 보증서랑 설명서랑 이런 거 좀 줘야지. 이렇게 요구하게 마련이니까 그걸 뭐 탓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저는 이제 요즘 다극체제, 뭐 무극화 이런 단어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단극체제에서 다극화 시대로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쉽게 말하면 전쟁도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만큼 복잡해질 텐데 예전처럼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간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지금 외교이자 국제 정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중동과도 우리가 되게 먼 나라 같지만 사실은 이제 역사 이렇게 테헤란으로도 있고 가까운 역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동과 한국과의 어떤 관계, 외교 전략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이제 테헤란노 얘기 자꾸 하시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그 테헤란노만 이름 하지 말고 다른 중동 국가 수도 이름도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다른 아랍 국가들이 좀 불편해한 게 왜 우리 이름 좀 해달라. 좀 섭섭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리야드로도 해주고 마나마로도 해주고 예, 도하로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이름 붙여주는 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예, 뭐 조례만 해가지고 시에서 해주면 되는데. 도로 이름명만 조금 고치는 불편함이 있어도 뭐 그 정도야 우리가 해줄 수 있지. 굉장히 좋은데 아무튼 이 중동 국가들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지금 특히 K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물건을 많이 팔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보도량이 굉장히 작아요. 중동에서 누가 오면은 거의 기사가 안 돼요. 아무도 기사를 안 쓰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데 나중에 MOU나 그 양국 간 정상회의 내용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 저도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게 있었어? 한국하고 중동 국가들이 이런 걸 한다고 그걸 나중에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머릿속에 항상 뜨는 얘기가 너무나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고 미국의 외교 정책이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우아한 위선에서 솔직한 야만으로 가잖아요. 조금만 나라든지 어떤 나라든지 모든 나라와 1대1로 전부 다 FTA를 맺어가지고 무역로를 넓힐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게 살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같은 맥락이네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그 캐나다 마크 총리가 어마어마한 연설을 했잖아요. 럽처, 파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지금 그 20분짜리 연설을 20번째 듣고 있거든요. 그게 딱 지금 말씀하신 싱가포르 총리랑 맞습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카니 네. 총리가 얘기한 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메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메뉴판에 올라가 메뉴가 될 거고 그리고 그게 그 맥락이 뭐냐면 2년 전에 저를 초대했던 독일 친구들이 독일하고 중동 친구들이 했던 기술 중견국이 그거예요. 그때 얘기 나온 게 지금 저희가 이제 책으로 곧 나오는데요. 네네. 내년 6월에 올 6월에 나오는데 네. 그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죠? 지금 현재 제일 우리가 전 세계에 살아가는데 미국과 중국. 얘네 둘에 걸리면 짤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좀 피해서 살자. 그래서 우리끼리. work arounding. 워크어라운딩. 예, work arounding 슥 돌려서 기술 증명 피해가지고 우리끼리 좀 이렇게 해보자. 이 카니 총리가 얘기한 건 똑같아요. 예, 미들 파워가 힘을 예. 합쳐야 된다라는 합치자. 얘기겠죠. 네. 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중동 얘기로 시작해서 결국은 트럼프로 끝나버리고. 네.